네, 시청자 여러분, 5시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까지 이렇게 불렀는데 정부가 오늘부터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죠. 네, WHO가 코로나19이라고 이름을 정해서 우리 정부 오늘부터 코로나19를 공식 명칭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추가 확진자는 0명 없었고요. 또 3명이 퇴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한에서 전세기, 3차 전세기가 왔는데요. 5명의 증상이 있어서 현재 국립의료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예, 정치권 소식도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본인은 나는 고향에 나가겠다라고 고집했었고요. 당에서는 서울로 와서 출마해라라고 얘기해서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오늘 대략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라고요. 네, 어제 홍 전 대표가 양산을도 험지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출마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당과 교감을 이뤄서 아마 이쪽으로 방향을 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남 3당의 통합도 오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퇴진을 거부하면서 만관에 부딪혔습니다.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을 직접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서 5시 정치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추가 확진자는 오늘 없습니다. 3번과 8번, 17번 3명의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다는 소식 있습니다. 우한 교민을 태우고 온 3차 전세기도 오늘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요. 증상을 보인 5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직 어스름도 가시지 않은 새벽입니다. 김포공항에 우한 교민과 그 가족들을 태운 3차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이 주위에는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구급차 그리고 공항공사가 마련한 텐트가 보입니다. 전세기의 문이 열리자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조심스럽게 활주로로 내려서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도 눈에 띄었습니다. 전체 탑승 인원은 147명이고요. 증상을 보인 5명과 그 자녀 2명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남은 이들은 경찰버스를 나눠 타고 국방어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중국 측 검역을 통과하였으나 출발 직전 기내와 도착 이후 시행한 우리 측 검역에서 총 5명의 유증상자가 나타났고 국립의료원 등으로 이송하여 검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철저히 취하도록. 네, 오늘 처음 듣는 단어가 있죠. 코로나19. 그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WHO가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 디지즈를 합쳐서 코비드19로 공식 명칭을 정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 영어식 이름이 긴 편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여 명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건의를 수용하여 한글로는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네, 반가운 퇴원 소식도 3시나 전해졌습니다. 먼저 명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50대 남성 3번 환자입니다. 이 3번 환자는 6번 환자와 그 가족, 또 어제 나온 28번 환자까지 총 5명의 이 3차 감염자를 발생시켜서 슈퍼 전파자로 지목됐는데요. 병원 측의 설명에 따르면 이 초기 치료 과정 중에 투여한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제 칼레트라가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17번 환자, 또 원광대병원에 입원 중인 8번 환자도 오늘 퇴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민생 경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인데요. 사태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는 판단하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적 경제 활동에 나서달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포장이 얼마예요? 요거는 1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 제품이 10,000원이고요. 12,000원, 13,000원 보시면 돼요. 그러면 조합을 네네. 요거 포함해서 이런 것도 추천드려요. 5만 원짜리 거 5만 원으로 하나 조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 가방은 여기 있어요. 파는 게 좀 어때요? 지금 원래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도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안 좋아져서 손님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네, 뿐만 아니라 청와대 오늘부터 3개월간 구내식당 금요일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삼청동 주변 상권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하루 정도는 나가서 먹으라 이렇게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죠. 정세균 총리, 장관들이 솔선수범의 현장에 나서야 한다면서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급 번개까지 가졌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주 이렇게 번개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네. 나손 씻혀가지고 좀 차가워. 상상 이상으로 과도하게 혼자 위축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니고 너무 과도하게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당히 위축이 안 되셨는데 어때요? 원래 제가 인복이 많은 사람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자마자 바로 그랬잖아요. 네, 이 솔선수범 행보는 좋지만 그래도 서로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도 솔선수범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습니다. 자, 보통은 국내에 이어서 중국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일본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름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하지만 이제는 공포의 크루즈 선이라고 불리는 크루즈선 관련 속보입니다. 하루 새 확진자 39명이 추가됐고요. 현재까지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서 174명이 감염됐습니다. 여기에 승선자들 검역을 담당했던 일본인 검역관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で入院患者、これ174名でありますけれども、というか今すでに入院されている方についてでありますが、人工呼吸器を装着している、または集中治療室に入院している重症の方は、現時点で確認が取れている人数では4名というふうに認識をしております。 네, 이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와 또 지병이 있는 승객만 우선 하선시켜서 따로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남아있는 3,500여 명을 19일까지 선상 격리한다는 방침입니다. クルーズ船ダイヤモンド・プリンセスについては船内におられる乗員乗客の皆様の健康確保に最大限配慮しつつ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 PCR検査を進めています。 네, 배아대는 우리 국민 14명도 타고 있는데요. 정부는 아직 이들을 따로 이송할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영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이고 현재로서는 현지 영사관을 통한 상황 파악과 조력에 집중하는 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 의약품 전달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다행히 그 의료 부분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국가고 또 현재 이 내에서의 감염이 비교적 그 밀도로 보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만 우려되는 현상입니다만 한국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거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른 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중국입니다. 중국의 전국 누적 사망자는 1,113명, 확진자는 44,653명입니다. 여전히 엄청난 숫자인데요. 진원지인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증가율의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진 감염입니다. 현재 감염된 우한 내 의료진 500여 명에 달하고 최초로 사태를 알린 리원양을 비롯해서 최소 3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방호복이 없어서 우의를 입고 일하고 또 마스크가 없어서 침대볼을 잘라 쓰는 등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고군분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들어가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내 확진자 0명, 국내 확진자 3명 퇴원, 추가 확진자는 0명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는 없고요. 정종문 반장, 기존 환자 3명이 오늘 퇴원 결정이 났죠? 네, 오늘까지 총 확진자 28명을 유지를 했고요. 오늘 3명을 더해서 총 7명이 퇴원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보니까 이제 퇴원 결정을 하게 되면 검사를 여러 번 해서 여러 번 음성이 나와야 이제 퇴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 PCR 검사고요. 여기서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여기에 환자의 기저질환, 후유증 등을 고려해서 의료진이 최종적으로 퇴원을 결정합니다. 예, 3번 환자가 퇴원이 됐는데요. 3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추가 확진자가 좀 많아서 애초부터 이제 슈퍼 전파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3번 환자는 1월 20일 우한에서 입국을 했고 26일 확진 전까지 서울 강남 일대를 돌아다녔습니다. 6번 환자와 가족, 28번인
중국인 지인들이 전염이 됐는데요. 병원 측 설명에 따르면 3번 환자는 당초 여행 과정에서 무리를 하다 보니 미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지 감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수퍼 전파자로 아무래도 지목이 되면 심리적 부담이 더 큰 듯 하긴 합니다. 중국 우한의 경우 보면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뭐 현지 의료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고요. 나머지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확진자는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보건당국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이 변곡점을 맞았거나 정점을 지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일평균 3천여 명대에서 2천여 명대로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제3의 국가에서 유입될 수 있어서 낙관이나 비관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고요. 또 중국이 이 춘절 이후에 다시 사회 활동에 들어가게 되고 고향으로 돌아가 또 한 번 감염과 섞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다면서 아직은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방역 대책은 철저해야 되겠지만 너무 과도한 불안감 이건 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상암동 JTBC도 들어올 때 길게 줄을 서서 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 입장을 못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예,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남대문 시장에 갔다고 했잖아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 사실 제일 고생이 많은 사람들 부류일 텐데 선물을 샀다고요? 네, 홍삼을 선물로 샀는데요. 사실 홍삼이 남대문 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템, 그러니까 사갖고 돌아가는 상품이잖아요. 요새 중국인들이 특히 우리나라에 오면 홍삼을 많이 사가고 싶어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새 좀 상황이 힘들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선물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좋겠네요. 네, 많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죠. 근데 인삼이나 홍삼은 이게 좀 면역력에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많이 좀 홍보하면 좀 드셔보십시오. 예, 잠깐 마시고. 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 네네. 모든 직원들한테 다 이게 조금 먹을 수 있게끔 보내려고 하거든요. 네네. 한 30박스 정도 하면 네네. 몇 인분 정도 되죠? 몇 포 이게 몇 개 정도 되죠? 이게 이제 30포가 들어서요. 하나에 네네. 그럼 30포씩 들어있으면 900. 예, 좋습니다. 네. 30박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0포에 30박스면 이제 900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이 다 그걸 먹을 수는 있나요? 제가 또 확인을 해봤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전체 직원 수가 862명이라고 합니다. 한 포씩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한 포씩이지만 가능하네요. 네. 일단 한 포지만 선물로 어쨌든 몸에 좋다는 홍삼을 먹으면 기분은 한결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본 크루즈선 사실 남 얘기 같지만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14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72명이 됐고요. 탑승자들을 검사하던 이 검역관도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요? 네, 그만큼 사태가 좀 심각하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일단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4명은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거나 중환자실에 있는 지금 좀 중태 상태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사람은 약 500여 명인데요. 이 승선 인원이 총 3,700여 명이니까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만 3,200여 명에 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는 만큼 감염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사실 이게 일본이 그래도 선진국인데 검사 숫자가 이렇게 느린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나름 이유는 있겠지만 밀폐된 공간에 넣다가 확진자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이해 안 돼서 이 안에 있는 14명의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증상이 있든 없든 이 크루즈에 탄 사람들 3,700명 전원을 다 검사한다는 방침인가요? 어쨌든 같은 공간에 있었고 지금 보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전원을 다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격리 기간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처음으로 이 집단 감염자가 확인된 지난 5일을 기점으로 2주 후인 오는 19일쯤 이 선상 격리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이제 최반장일 때 검사하던 검역관도 이 확진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이 검역관도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환자들 또 다른 어쨌든 승객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검역관 본인이 사실은 전파자가 됐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요, 이 검역관이 보통 이제 설문지 같은 거, 증상이 있습니까? 이런 거를 조사하고 또 체온을 측정하는 업무를 했다고 하는데요. 마스크랑 장갑은 꼈지만 방호복을 따로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방호복을 입지 않아서 본인이 확진자로부터 전염됐을 가능성도 커지는 거고 네. 또 그 정도 신경 썼다면 다시 본인이 남에게 전염시켰을 가능성도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일단 우리 국민 중에는 아직 감염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지금 따로 이송할 계획은 없다고 아까 이제 신반장 발제에서 들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은 감염병이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 내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그 통제 범위 내에서 치료나 필요한 조치들을 하는 게 당연한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현지 영사관을 통해서 상황 파악과 조력에 집중하는 게 적절하다는 설명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외적으로 저희가 우한 지역의 이 교민들에 대한 그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으로 예외적으로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그 조치가 우선 매우 예외적인 조치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이 크루즈 내에 있는 자국민에 대한 이송 계획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일본 영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이 쓰이겠지만 일본이 3,7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면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계속 교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우한이 특히 심각하다 해도 계속 만약 우한이 낫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영향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한은 특히 이제 의료진 감염이 비상인데 방호복도 제대로 못 입고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의료진이 감염되는 사례가 많다고요.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시면요. 지난 1월 중순 기준으로 우한시 내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중에서 500명 이상이 감염이 되고 최소 3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의료진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이 보도에 담겨 있습니다. 우한 내의 한 병원 의사는요. 감염된 의료진을 위해서 마련된 병상이 이미 다 찬 상태라면서 보호 장비가 부족해서 수많은 동료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다 이렇게 실상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니까 뭐 방호복이 없어서 우비를 입고 의사들이 일한다고요? 네, 마스크가 없어서 침대볼을 잘라 쓴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우한 내 병원들은 전염병 전문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격리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이로 인해서 병원이 병 확산에 온상이 되기 쉽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오후에 신반장한테 들으니까 병원 내에서 의료진들이 음악을 틀고 뭐 춤을 추는 영상이 있다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제가 외신 보도를 보다가 발견을 한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예. 뭐 병원 로비인지 혹은 뭐 강당인지처럼 보이는 곳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 병원 측은요, 사회와 차단됐다는 환자의 불안감과 우울감 등을 달래기 위해서 만든 자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관련 설명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因为病人从入院以后呢，到了一个陌生的环境，他可能会心情不太好，再加上有这么多病人都住在一起，可能也会心情比较紧张，然后在这床上躺的时间也比较久，所以我们希望能够把这个气氛能够活跃一下，所以偶尔的会带病人来做一下呼吸操，帮助肺功能的恢复，完了之后跳跳广场舞，这样活跃一下气氛，病人的心情也会好一点点。 예, 일단 뭐 의도는 좋아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추가 확진자는 0명, 3명은 퇴원. 다음은 정종문 반장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예, 고향에 꼭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던 홍준표 전 대표의 고향은 경남 창녕이죠. 이 창녕이 포함된 지역구에 나가겠다고 계속 고집했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근처인 경남 양산을로 출마 지역구를 옮기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 김태호 전 경남지사는 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고향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또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합당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오늘 확고히 했습니다. 잠시 뒤에 취재원 한 분을 직접 또 스튜디오로 모셔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야당 발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요 안건 중 하나는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공천 문제였습니다. 절반의 수확은 거뒀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 분은 양산을, 한 분은 창원, 성산 이렇게 의사를 피력을 했고 김영호 위원장이 말하는 절반의 수확이라는 말. 고향에 출마하던 두 사람을 PK 지역, 부산 경남에서 나름 험지로 꼽히는 곳으로 이동 배치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홍준표 전 대표는 고향 대신 양산을 출마로 방향을 틀었고 김태호 전 지사는 마음을 안 바꿨습니다. 여전히 고향 거창 지역구 출마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산을은 어제 홍 대표가 험지로 꼽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일종의 타협점입니다. 당에서는 홍 전 대표에게 서울에 있는 험지에 출마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홍 전 대표가 당에 경남에 있는 험지에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이번 총선 한국당은 PK 지역에서 반드시 승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서 양쪽이 타협점을 찾은 겁니다. 홍 전 대표가 지역구를 옮기면서 경남 양산을은 이렇게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양산을을 주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 민주당 김두관 후보와 한국당 홍준표 후보 둘 다 경남지사를 지냈고요. 당에서 사실상 전략 공천으로 내려보낸 지역입니다. 낙동강 벨트 선거전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선택은 조금 다릅니다. 끝까지 거창 지역구 출마를 고수를 했습니다. 다시 통화를 해봤는데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는 지난 일요일 만남 이후에 김형호 위원장과 직접 소통한 적이 없고 기사가 나간 건 오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창원 성산 지역구에 가겠다고 한 적이 없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선거를 치르면서도 그러니까 거창에서 선거를 치르면서도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PK, 부산 경남의 동쪽에선 홍 전 대표가 그리고 서부 경남에서는 김 전 지사가 각각 중심축이 되겠다는 의미인데 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보안보수 진영의 대통합신당 관련 논의는 오늘 물 밑에서 이어졌습니다. 통준위 공동위원장 5명이 오늘 여의도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하는데 접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한국당 현 지도부의 사퇴 여부라고 합니다. 새 집을 짓자는 원칙에 따라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의 지도부가 모두 사퇴를 해야 한다는 게 새로운 보수당과 다른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지도체제 문제만큼은 이번 일요일 출범하는 시기에 국민 모두가 눈높이에 맞는 개혁, 그런 혁신의 지도체제가 되어야만 통합에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일부 진영에선 한국당이 주도하는 공천관리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한국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협상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던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연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거의 성사될 것 같았던 3당의 합당이 사실상 깨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호남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3당의 합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세간의 평가를 이식한 듯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호남 정당은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3당 통합하고 손학규 거취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통합이 당대표 물러나라 이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소리 안 한다니까요. 명분은 미래 세대에게 넘겨주자. 내가 지금 청년 세대와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미래 세대, 청년 세대가 누군지는 끝내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은 박주선 의원이 어제 손 대표를 만나서 퇴진을 최종 조율했는데 결국 거절했다고 합니다. 손학규 대표가 버티면서 오늘 오전에 예정됐던 회의는 취소가 됐습니다. 오늘 이 통합 논의와 관련된 분을 직접 스튜디오로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랑 악수하면 DJ랑 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시는 이분, 정치구단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지금 막 스튜디오로 들어오셨습니다. 야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양산을로 가는 홍준표, 여야 전직 경남지사 낙동강 전투. 예,
지금 제 좌측에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오셔서 앉아 계십니다. 몇 가지 쟁점을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보좌관한테 얘기 들었는데 요즘 신종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가서도 사람들 만나서 악수하기도 힘들고 선거운동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데요. 예. 오늘 서울 오니까 이 코로나 방역이 엉망입니다. 아, 엉망인가요? 뭐 다 악수하고 굉장히 그런 게 없더라고요. 목포에서는 우선 악수를 하지 않고요. 아, 악수 안 하고요. 마스크를 쓰고 그러나 어떤 분들이 덥석 제 손을 잡으면은 반드시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소독을 해드려요. 저도. 근데 악수한 다음에 바로 앞에서 손 소독하면 좀 보기에 아니, 그분을 먼저 해주고 아. 하시지 마십시오. 예. 이러는데 서울 방역 엉망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쟁점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지금 정종문 반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 손학규 대표가 대표에서 내가 물러날 수 없다. 통합 이른바 호남 신당의 통합이 된 뒤에도요. 물러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박지원 의원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손학규 대표가 긍정적인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만약 유승민 대표에게 넘겼다고 하면은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됐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넘겼다고 하면은 보수 중도통합당이 됐을 겁니다. 이걸 지킨 것은 높이 평가하는데 이제 감동적인 통합을 함으로써 역시 손학규다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가는 것 같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보시기에는 통합이 되려면 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도 마찬가지고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도 꼭 물러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히 물러가야 되고 저도 안 해야 되고. 예, 그렇게 안 물러나신다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럼- 평양 감사도 저희가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예. 제가 그랬어요. 빼고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통합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게 현실적으로 정동영 대표도 지금 그렇게 썩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손학규 대표가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아서 대한신당과 바른미래당이 먼저 통합을 하고 그 힘으로 민주평화당을 통합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그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통합이 좀 어렵다. 예. 아마 오늘 지금 이 순간 아니면 오늘 저녁이라도 유성엽 우리 대한신당 통합추진위원장 연락을 받았는데요. 만나는 것 같아요. 예. 박주선 등과. 그렇더라도 그러한 조건을 내세우면은 어렵죠. 지금 통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통합을 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보이면은 야 이렇게라도 하는구나 하는 미동을 할 것인데 아니 지금 현재 이 3당 공동대표가 우선 공동대표로 하고 있다가 뭐 미래 세대 연대인가 무슨 청년들하고 23일 날 손학규 대표는 통합하고 그 후로 통합하자 하면은 감동 안 주죠. 솔직히 호남에서도 좀 통합이라도 해봐라 하는 거지 통합한다고 해서 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 할 일을 하자는 거죠. 근데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통합이 돼도 감동이 없는데 기존 대표들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한 채 통합을 하는데 어떤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한신당에서는 천정배, 유성엽, 장병완, 박지원 우리는 나서지 않겠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의 중진들은 안 나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물었던 전제, 그러니까 통합이 돼도 감동이 없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것만 물으시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런 거 물어야 또.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안철수계 뺀 도로, 통합이 돼도 안철수계를 뺀 도로 국민의당이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민주평화당이 나오고 다시 또 대한신당이 나왔는데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합쳐져 가는 거거든요. 김종인 이사장은 이에 대해서 왜 합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어떤 비전과 감동을 줄 거냐 이랬거든요. 물론 지금 뭐 통합 자체도 어려워진 흔들리는 이 시점에 있지만
이딴 통합 자체도 감동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현재 양당제로 굳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3세력의 필요성은 김종인 이사장도 굉장히 느끼시더라고요. 예. 뭐 저하고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셔서 뭐 좋은 형님하고 하는데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지금 3당이 통합되더라도 결국 안철수 뺀 거 아니에요. 예. 이번 국민의당도 보면은 국민당으로 바꿨더라고요. 의자가 호남이에요. 안철수가 호남 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안철수 빼고 뭉치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호남에서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통합해서 민주당과 1대1 구도로 나가라. 그러면은 표를 줄 수 있다 하는 얘기인데 저렇게 서로 당대표 하겠다. 심지어 뭐 지금 지분 얘기가 은근히 나오는데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무슨 감동을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옛날 구정치 제가 제일 잘합니다. 예. 시대가 변했으면은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 최소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응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3당 통합을 하면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간다면 누가 감동을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 내려놓고 내가 아니고 우리 당이 중심이 아니고 당신이 아니야 나도 아니야 새로운 분 모시자 여기까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네, 의원님. 그리고 그 다음 좀 약간 결이 다른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좀 전에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경남 양산으로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렇게 발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홍준표 대표가 뭐 황교안 대표는 등 떠밀려서 종로로 간다 이제 가더라고요. 홍준표 대표는 서울로 와라. 영남에 있더라도 절대 공천 줄 거다. 양산으로 갔으면 잘 간 거죠. 예. 저는 잘했다고 봐요. 네. 지금 종로는 총리 대 총리. 양산은 경남지사 대 지사. 재밌잖아요. 예. 선거의 흥행 면에서는 어쨌든 성공한 걸로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양 지역에서 또 그런 빅매치들이 이루어지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면 투표율도 올라가고 우리도 좋죠. 그러면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현재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하고 유승민 대표가 대구를 떠나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제 유승민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황교안 대표는 종로로 갔지만은 아직도 지분 이런 게 살아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 국민으로 보면은 황교안 대표처럼 무슨 사태? 예. 5.16을 이렇게 그제 표시하는 했던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분들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합은 안 되더라도 새보수당, 서보수당에서 몇 명의 의원들은 한국당으로 가서 소통합은 될 것이다. 일단 일단 뭐 16일 날 통합신당 출범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통합은 안 될 것이다. 대통합은 안 되죠. 통추죠? 통합추진위원회 거기에서 뭐 보수 대통합은 안 되더라도 그렇게라도 통합하면은 소통합은 되겠죠. 그렇지만은 국민에게 역시 감동 못 준다. 예. 형식적인 통합은 되겠지만 감동을 줄 만한 보수의 이른바 대통합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의원님 듣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무슨 사태 그 황교안 대표 발언을 지적을 하셨는데 황교안 대표가 그게 5.18을 그 염두하고 말한 게 아니라 뭐 그 전날 5월 17일 내려진 휴교령을 무슨 사태라고 지칭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그건 궤변이죠. 그러면 안 되죠. 제일 야당의 대표이고 공당의 대표이고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분이 그렇게 말꼬리 빼서 5.17이나 5.18이나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80년도 그 무슨 사태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5.18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서 진상 밝히자. 이렇게 해야 되고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없는 것처럼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는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김영호 한국당 공관위원장이 DK 50% 물갈이 하겠다. 그분들 다 나가서요. 친박신당으로 가요. 그럼 보수는 또 분열되는 거예요. 지금 뭐 황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한 평가를 하셨는데 아까 전에 종로 그 전현직 정부의 총리의 대결 자체가 이번 총선에서 큰 흥행 카드라는 것도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우왕, 좌왕, 우왕좌왕이 아니라 하다가 뒤늦게라도 거기를 간 것은 잘한 거예요. 아주 잘했어요. 그렇지만은 네. 그러한 시대 정신,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은 국민이 역사가 용서하겠어요? 사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 질문을 꼭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과연 박지원 의원님밖에 안 계셔서 이 질문을 물어보는데 과연 그 두 명의 대결 가운데 승자가 누가 될 걸로 좀 예측을 하시는지. 뭐 여론조사도 이낙연 좋잖아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낙연을 지지하고 되리라 본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지금 그 두 우리 후보가 당은 아니지만은 이낙연 후보가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두 후보가 지금 어쨌든 여야의 뭐 대표적인 현재로서 이 대표적인 대권 주자로 꼽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는 후보는 좀 큰 타격을 향후 대권 주자로서 큰 타격을 입게 엄청난 될까요? 타격을 입죠. 그러니까 흥행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걸고 모든 것을 걸고 나가기 때문에 흥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 현직 총리 때 만약 먼저 종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배짱이 없는 황교안 대표는 절대 못 나간다. 등 떠밀려 나간다. 맞잖아요. 그런데 두 분 다 참 소심한 분들이에요. 절대 종로를 못 떠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후 보도 보면은 황교안 대표를 한국당 대표로 사퇴해라 이걸 요구하는데 저는 그것은 또 한국당에서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당 대표를 종로에 보내놓고 당 대표까지 쫓아내면 종로에서 선택하겠어요? 차라리 제가 뭐 한국당 싫어하지만은 당 대표를 하고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저는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일단 종로에 대한 전망 또 방금 말씀하신 한국당을 싫어하지만 이거는 박지원 의원님의 생각인 걸로. 예, 그렇죠? 제 생각이죠.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오고 한국당에서는 정권 심판해야 된다고 하고 그럼 호남에서 민주당이랑 싸우셔야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싸우실 생각이십니까? 우리는 진보 소정당의 통합을 통해서 민주당과 1대1 경쟁을 하자. 지금 호남에서는 일부 경선 후보들이 당원 명부 빼돌려가지고 난립니다. 지방자치 1년 반 전에 엄청난 성공을 했는데 굉장히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같은 민주계예요. 그래서 1대1 경쟁을 하고 비호남권 지역에서는 분열된 보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통합된 진보로 연합하자.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뭐 괜찮아요. 예, 방금 같은 민주계라고 했는데요. 예. 호남에서 1대1 대결을 펼칠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 민주당을 안 뽑고 호남 신당을 뽑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차피 예. 같은 김대중 자식이고 같은 민주계다. 예. 호남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독점 체제를 주고 보니까 너무 폐해가 많다. 오히려 대한신당이 있으니까 둘이 경쟁적으로 호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호남에서는 진보 정권의 재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협력해랍니다. 제가처럼 협력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2년 그렇죠. 반간 예. 줄기차게 협력했지만은 그러나 또 잘못한 것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진보 정권 재창출에 광주가 호남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라 이런 겁니다. 민주당과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강 정책 방향은 같지만 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견제 세력으로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호남에서는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총선은 분열 아니에요. 수요자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 당이 나오지만은
만약 보수와 진보가 대결을 한다고 하면은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반드시 합쳐서 같이 해라. 이런 요구도 강합니다. 예. 그 하나 여쭤보면 이낙연 전 총리님과는 30년 동안 호영 호재 했던 사이시잖아요. 그렇죠. 형이셨죠? 제가 형이죠. 예.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민주당의 뭐 대선 주자, 여러 유력한 대선 주자가 있지만 어쨌든 현재 여론조사는 1위로 달리고 있는데 만일 대한신당이 호남에서 일정 뭐 어느 석인지 모르겠지만 어석을 확보한다면 나중에 그러면 다시 대선을 앞두고 합칠 수도 있나요? 그러한 얘기를 이낙연 예. 전 총리와 퇴임한 그날 예. 정대철 전 대표와 저하고 셋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그러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닌데 제가 지금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아니요. 하시고 또 할 때가 아니다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정치인은 자기 생각보다는 국민의 생각을 따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호남의 정서는 그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은 실행 단계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쭤본 건 왜냐하면 이낙연 전 총리의 경우 이제 그 민주당의 그 주류 조직 이른바 세력이 없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대한신당 아니면 만일 통합이 된다면 호남신당이 나중에 민주당 합당해서 그 세력의 일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인데 말씀은 퇴임 뒤에 이낙연 전 총리와 정대철 고문과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도요. 열린우리당이 창당됐을 때 11명인가요?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갖은 여러 가지를 당했지만은 결국 열린우리당 창당한 사람들이 사과를 하고 그 민주당과 통합을 해서 오늘의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저는 만나야 된다. 특히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역할이라도 저는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를 만약 통합신당이 현재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이른바 호남신당은 안 될 걸로 안 될 거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버려라. 내 방송을 보고 예. 하는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통합을 위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고 항상 디테일의 악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는데 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돼야죠. 알겠습니다. 정치 구단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대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의 공천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작 선거구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또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합의가 안 됐고요. 또 법에 따라서 일부 선거구는 합쳐지고 또 나눠지는 선거구도 있는데 여야가 이걸로 지금 서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경전인데요. 최종혁 반장 발제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종구, 전현희 그리고 이은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바로 서울 강남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입니다. 각각 갑, 을, 병 이렇게 소속이죠. 자, 느닷없이 이들을 왜 소환했냐고요? 바로 네, 이 지역구가 있다 없어질 위기에 처하다 보니 웃을 수가 없는 분들입니다. 자, 강남은요, 사실 갑, 을만 있다가 20대 총선에서 병이 추가가 됐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시 갑, 을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종구 의원은 강남을 떠나서 다른 험지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죠. 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적은 지역구의 비율은 2대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앞서 선거법을 처리할 당시 4+1 협의체는요. 전북 부안과 김제 이 지역구를 최소 인구로 하자며 이 숫자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인구 가장 많은 지역구는 이 인구의 2배를 넘으면 안 되죠. 따라서 이보다 많은 지역인 세종과 전남, 순천 그리고 강원, 춘천은 현재 국회의원이 1명인데 2명이 이렇게 배지가 2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역구는 253석으로 정해놨으니까 늘어나는 곳이 있으면 반대로 또 없애야 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자, 그중 거론되는 곳이 바로 앞서 예로 든 강남이 3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 우려가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이 4명인 경기도 안산도 3명으로 그냥 단순하게 안산 가불병 3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특히 두 지역구 모두 최저 인원에 모자라는 경기 군포 역시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4+1 협의체가 논의한 전북 김제 부안 인구를 최저 인원으로 정했을 경우입니다. 자, 한국당은 이를 기준으로 삼은 건 김제 부안 지역구를 유지하고 바로 옆 지역구와 통폐합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 김제부안 선거구를 줄여서 유성엽 선거구에 통합되어서 두 분이 싸우게 되는 이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이 4+1 협의체라는 분들이 모여서 작당을 한 것이 바로 이 짓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당은요, 또 충청권이 호남권보다 인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더 많지만 오히려 국회의원은 그 반대라서 인구 등가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다가 이 전남 순천까지 2개로 나눠지면 호남 의석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점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김제 부안이 아니라 동두천 연천으로 동두천 연천의 인구를 기준으로 하자라고 했죠. 자, 이렇게 되면 앞서 예를 든 서울 강남, 경기 안산은 통폐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각 당마다 이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구는 줄이고 싶지 않다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다 보니까 이 국회는 선거 1년 전 지역구를 확정한다라는 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죠. 자, 이번에도 법을 어겼고 또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3월 5일에는 관련된 선거법을 의결한다라는 합의를 이룬 거죠. 그래서 그 기간 이전에 협의 또 합의일이라고 봅니다. 혹시 오늘 회론에서 선거구 관련해서 원내대표님들 차원에서 좀 큰 차원에서 합의가 된 건 없나요? 신재철 대표님의 그런 뭐 판단과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수석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건 좀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요. 신재철 원내대표가 이 분구와 통폐합되는 선거구를 각각 한 곳으로 하자라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선거가 임박한 만큼 후보들과 유권자들의 혼선을 줄이려면 기존 선거구에서 큰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요. 종로 대전 소식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총리. 자, 오늘도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다녔고요. 새벽부터 출근을 알리는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또 이렇게 지나가는 차를 보며 깍듯하게 인사를 했는데 이게 과연 안이 좀 보일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종로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냥 오케이. 30분 더 기다려야 돼. 아, 그러니까 지금 타야 돼. 이번 차를 타셔야 돼요. 예, 그러면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리 없어요. 서서 가. 서서 가? 예, 원래 서서 갑니다. 같이 서서 가. 네, 네, 원래 서서 갑니다. 원래 이러고 살아요, 우리는. 그래요. 예, 원래 이러고 살아요. 자, 가세요. 이렇게 불편하다는 거 알려줘요. 자, 뭐 이전 총리 마을버스 타본 일 없었겠죠. 그만큼 이날 교통이 좋지 않다는 걸 몸소 느꼈을 겁니다. 자, 반면 경쟁자인 황교안 대표 아직 예비 후보 등록을 오늘 아침까지는 하지 않아서 이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로에 있는 성균관대 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는 등의 일정을 통해서 이 종로 현장 행보를 이어갔죠. 그리고 종로에서 3선을 지낸 박진 의원도 만나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셨습니까? 나야 뭐 여기가 고향이고 지금도 살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애정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동네 아들이 있고 동네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선배님의 오늘 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정치를 따른 사람이라 뭐 앞에 나설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잘 되길 바라고 정신적으로 응원합니다. 목숨 걸고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뭐 조금 늦었지만 우리 후배님이 종로에 공격하는 겁니다. 자,
뭐 여기도 종로의 아들, 저기도 종로의 아들, 막 종로의 아들이 참 많은데요. 자, 그런데 아무리 삼선 의원을 지냈더라도 이 총리를 지냈고 지금은 제1야당 대표인데 후배라고 부르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했더니 이 두 사람 실제 고등학교 2년 선후배 사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인으로서는 또 한참 후배긴 하죠. 그러니까 이날 선배에게 황 대표가 정치 과외 수업을 받은 겁니다. 다만 아까 들으셨죠? 이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 정신적으로 돕겠다라는 등의 조언은 과연 황 대표가 원하는 답이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선거 구백정 논의 첫발, 국회 다음 달 5일 처리입니다. 예,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 이른바 종로 대전인데요. 이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부터는, 앞서 이제 오전에 찍은 사진 보면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선거 운동이 가능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황 대표는 종로 출마를 선언한 뒤에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또 어깨띠를 두르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어깨띠를 두르는 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사무실에 현수막을 설치를 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예비후보, 선관위에 예비후보를 등록을 해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요. 어깨띠 두르거나 명함을 나눠줄 수가 있고요. 네. 보통 대리인을 통해서 뭐 대표급이면 접수를 하는데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직접 가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경쟁자인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3일 측근을 통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황 대표는 오늘 직접 종로구에 있는 선관위를 찾아서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전 총리보다 10일 늦게 후보 등록을 하는 만큼 뭔가 차별화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이제 뭐 사실 거의 매일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종로에서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는지 차기 대선 주자급이기도 해서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정종문 반장이 이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 오전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면접 심사가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편들끼리 누가 나갈 거냐, 본선에 이 경선을 하기 위한 면접 심사잖아요. 사실 뭐 본선보다 예선이 더 치열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지역구 서울 영등포 을입니다. 여기는 지금 신경민 의원이 현역이고 김민석 전 의원이 도전장을 냈죠. 자, 오늘 면접장에서도 이게 좀 첨예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신경민 의원이 면접장에서 이 지역의 적폐와 철새들이 다 좀비로 태어나 민주당의 지지 기반을 갉아먹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민주당 탈당 이력이 있는 김민석 전 의원을 겨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 김민석 전 의원이 지난번 지방선거 공천이 잘못됐다라고 이 면접장 모두 발언에서 말을 했는데 이 공관 의원들부터 그건 사실과 다르다라고 혼났다라고 설명을 또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 의원이 김 전 의원이 공관 위원들로부터 예전에 했던 뭔 발언 때문에 혼났다는 사실을 나와서 기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경선 경쟁자인데 쟤 혼났어라고 일러 바친 거네요. 사실 이게 비공개니까 뭐 내부에 있던 사람이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가끔 뭐 조반장이 몰래 이제 가끔 뭐 박성태 부장 뭐 이렇게 뒷담화를 하는 걸 제가 일러 바친 약간 그런 모양새가 된 거잖아요. 아무튼 자신의 그런 탈당 이력을 건드린 건데 그에 대해서 김민석 전 의원, 신경민 의원과 민주당을 향해서 이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 이 시범적으로 경선을 한번 해보자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신경민 의원은 뭐 회의할 이유와 이 필요도 모르겠다라고 응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공관 의원들이 신경민 의원한테는 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왜 조용히 지냈냐? 뭐 이런 질문을 또 했다고 합니다. 뭐 한 일이 별로 없다라는 메시지였군요. 네, 울산 지역 예비 후보들에 대한 면접도 있었는데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남구갑에 도전을 했습니다. 또 울산시장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로부터 고위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중구 출마를 선언하고 오늘 면접을 치렀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뭐 면접 과정에서 뭐 걱정하거나 우려하시는 목소리는 없으셨나요? 예,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제가 그거는 이미 출마의 변에 밝혔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명할 부분들은 많이 소명이 됐습니다. 영장 신청도 됐다가 이제 기각이 됐고 기소까지 된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 안 나왔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안 나왔다고?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 그분은 질문이 전혀 안 나왔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내에서도 좀 미묘한 문제여서 아예 언급을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람이 있죠.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 대전경찰청장으로 어제 이제 민주당이 면접을 받는데 아직 뭐 현직 경찰 신분이죠. 근데 이게 선거에 나가는 게 가능한가요? 네, 황 전 청장은 지난 1월에 사표를 냈지만 경찰청은 아직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제기가 되면서 만일 중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규정에 따라 사직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최근 검찰로부터 황 전 청장의 공소장을 확보하고 내용을 검토한 뒤에 사표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황 전 청장은 검찰의 검소장에 대해서 삼류 시나리오다, 근거 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 이렇게 검찰 자신을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은 허위 사실, 날조된 사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또 무리한 공소장을 쓰고 무리한 공소제기를 하고 이러한 수사권, 기소권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내일까지 면접 심사니까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소식도 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이제 당내 경선이 원래 더 치열한 법인데 이 경선에서 청와대에 있던 인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정부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전현직 대통령의 실명을 못 쓰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당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서 향후 진행될 경선 단계에서 이 민주당 후보자들 전직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경력에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경력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만 인정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일을 했다고 하면 뭐 청와대 뭐 땡땡땡 비서관 실행정관이라고 써야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자기를 소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당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총선에 나선 상황에서 이 다른 후보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불만을 좀 차단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아닌 후보 개인에 대한 경쟁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받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예, 한국당의 인재 영입 소식 앞서 이제 잠깐 봤었는데요. 뭐 인재라는 건 각 당에서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영입 인사다, 이 정도 표현이 객관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 영입 인사 20호로 마무리를 했는데 청년 20대 청년은 별로 없고 다 법조인 출신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1차로 영입한 인사 20명 가운데 6명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법조인 출신입니다. 특히 판사 출신 3명의 경우에는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고발한 당사자들입니다. 법복을 벗자마자 정치권으로 직행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외에 검찰 출신으로는 소병철 전 고검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한국당의 김성원 대변인은요, 민주당이 영입한 인재들 30%가 법조인 출신이라면서 법복 입은 정치인을 양산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한국당도 영입 인사가 한 명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 검사 출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당도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영입됐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한국당이 영입한 인사가 뭐 의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은 변호사인 거고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영입을 한 겁니다. 의사도 하고 검사도 했던 그렇죠. 분이군요. 좀 특이한 이력이긴 한데요. 한국당이 그 공식적으로 1호 인사라고 했던 탈북 인권운동가 지성호 씨를 시작으로 오늘 이 송한섭 변호사까지 영입 작업이 뭐 진행 중이긴 합니다. 한국당은 뭐 한 명당 1호, 2호를 붙이지 않고 뭐 한꺼번에 여러 명을 영입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제가 세봤더니 1호부터 지금까지 20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법조인 출신 8명인데요. 9번째 영입 때 여성 변호사 7명을 한꺼번에 영입을 했죠.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이 많다라는 걸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민주당과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한국당이 민주당을 비판한 것처럼 곧바로 법복을 벗고 이렇게 들어온 판사 출신 인사를 영입한 사례는 없습니다. 뭐 시기들은 조금씩 다들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예비후보 직접 등록, 선거 전 본격 돌입.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에 들어보겠습니다. 예, 선거 때면 당명과 기호만큼 이 정당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바로 당의 색깔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뭐 신장 개업을 하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정당들의 경우 당의 색깔을 어떻게 정하냐, 또 이걸 어떻게 유권자에게 알릴까로 고민이 많은데요. 관련 소식을 조익신 반장 발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황 대표 뒤로 눈에 확 띄는 글자들이 좀 있는데요. 봄, 행복, 힘, 희망 모두 핑크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정하고 있는 색은 밀레니얼 핑크 색을 지금 기본색으로 하자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잠정적인 의견이 모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들이 신당에 바라는 꿈과 희망을 핑크색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부장 자리를 차지하겠다.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우리 최종혁 반장도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저렇게 핑크색 셔츠를 입고 중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옆에 박성태 부장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 좀 칙칙합니다. 핑크가 이쁘고 색감도 좋긴 한데 이게 옷으로 입을 때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최 반장처럼 얼굴이 뽀얀 사람은 괜찮은데 보통은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그래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선거 때면 당 색깔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하는데 막상 핑크색 옷을 입으려니 난감한 겁니다. 특히 연세가 좀 있는 남자 의원들은 극도의 거부감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당 색깔 때문에 고민에 빠진 정당이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에 창당을 선언한 국민당입니다. 국민당 색깔은 이렇게 오렌지색입니다. 얼마 전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오렌지색 티를 입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색깔의 당이 있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주황색을 써온 민중당입니다. 다른 듯 비슷한데 민중당은 발끈했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은 이쪽은 주황색이고 이쪽은 오렌지색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오렌지는 주황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르다고 주장하시는 안철수 대표께 초등학교 미술 수업부터 다시 듣고 오라고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오렌지냐? 오렌지냐? 발음 논란만큼 애매합니다. 국민당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열이나 아니면 열정, 희망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누군가가 소유할 수 없는 것처럼 색깔도 지적 소유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색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 눈을 조금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색깔이 다릅니다. 국민당은 오렌지색입니다. 눈을 크게 떠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당 색깔 문제로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의당을 창당하며 당 색깔을 녹색으로 정했었는데 이미 당 이름 자체가 녹색인 녹색당에 있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주황색 등은 다른 정당들이 다 쓰고 있고 해산된 당의 보라색을 차마 고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안철수는 역시 핑크지 하는 것도 다소 모험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 당의 자유입니다. 저도 미처 몰랐었는데 여기서도 핑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당시에는 녹색당이 관대하게 넘어갔습니다. 당명과 색상 모두가 녹색인 녹색당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녹색당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상징색을 발표했는데 새마을운동 초록색입니다.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공화당은 새마을 정신을 이어 태극기 혁명으로 조국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뤄낼 정당으로서 초록색 태극기 혁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녹색당도 골치가 좀 아플 것 같습니다. 새벽 4시면 보통 한참 꿈나라에 있을 시간입니다. 고이 잠든 시간에 문자가 울린다면 누구나 너. 짜증이 나기 마련입니다. 매너가 만드는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새벽 4시 20분에 이런 문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반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거철 되니까 민주당으로 나오고 싶지. 그 잘난 소신은 다 어디 가고 철수한테 가거라. 그렇지 않아도 요즘 당 안팎에서 나가라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고 있는 금태섭 의원입니다. 기분이 나빴을 법도 한데 이렇게 답장을 남깁니다. 일찍 일어나시네요. 보통 정치인들은 이런 문자를 받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조금 예민하다 싶은 분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문자 메시지 중 욕설 등이 담긴 문자 메시지 153건을 지난 7일, 12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금 의원이 보낸 답장에 뭐라고 대답이 왔을까요? 최선을 다해야죠. 반말 대신 존댓말에 웃는 이모티콘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무슨 뜻으로 문자를 보낸 건지는 좀 아리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금 의원을 괴롭히겠다는 건지 아무튼 금 의원 본인은 존댓말과 이모티콘에 꽤 만족해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행복 회로를 돌린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역구에 도전장을 던졌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할 일도 많은데 저는 제 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발언 이후 생긴 내성 덕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금 의원 나름의 이 남자가 살아가는 법이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통합신당 당색, 밀레니얼 핑크, 선거운동, 패션 난감. 예, 사실 당이 많이 생기다 보면 사실 대표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의 색깔을 찾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최종익 반장, 아까 이제 조희씨 반장 얘기를 들으니까 핑크색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핑크와 밀레니얼 핑크는 색이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그게 밀레니얼은 그냥 뭐 천년 뭐 그런 의미잖아요.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죠. 그렇죠. 밀레니얼 세대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데 색깔에 뭐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사실 핑크도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텀블러 핑크, 뭐 스칸디 핑크, 로즈 핑크. 뭐 제가 핑크에 좀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부장이 물어볼 것 같아서 저희 분장실에 계시는 메이크업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네. 예. 무슨 색깔이 다른지 어쨌든 좀 연한 색의 핑크 색깔을 의미하는 일단 겁니다. 기존 핑크보다는 좀 더 세련되지 않았을까. 저도 지금 조희신 반장 할 동안 구글 검색을 잠깐 해봤더니 1997년 패션 SS의 트렌드가 밀레니얼 핑크다. 뭐 이런 기사가 잠깐 있긴 하더라고요. 저는 색을 모셔서 빨간색에 물 타면 핑크색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네, 진행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당장 뭐 핑크색 자유한국당이 색깔을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핑크색 옷이 아주 세련된 분들 아니면 다른 옷과 맞춰 입기가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입어본 적 없는 전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장 선거 때 이 핑크색 옷을 입어야 하는 의원들 진짜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입으면 될 걸 왜 유난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개인의 취향이긴 합니다만 죽어도 입기 싫다는 의원들이 꽤 된다고 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당내에서는 핑크와 기존 빨강을 과도기적으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섞는다는 게 핑크색과 빨간색을 섞는 게 아니라 둘 다 쓰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핑크색을 그라데이션으로 여러 가지 톤으로 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대안적인 방법을 내놓기는 했는데 하지만 빨강색과 핑크 색감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입고 다니는 데는 빨강이 훨씬 낫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새누리당 때 당색을 빨강색으로 바꿀 때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예전에 한나라당일 때에서 바꿀 때도 그 당시에도 당내에서 우리가 빨간색이 말이 되냐 그래서 좀 반발이 좀 있긴 했는데 이제는 또 한국당에서 빨간색이 익숙해졌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핑크색은 당시에는 어렵다. 파란색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컸었는데 예. 지금 오히려 빨간색이 익숙해져서 빨간색이 자유한국당의 색깔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당을 만드는 마당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이 신당을 준비하는 쪽의 입장인데 뭐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빨간색을 같이 쓸 가능성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중당도 국민의당이 아니죠. 국민당과 민중당도 색깔이 녹색, 초록색으로 같아서 여기도 잠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녹색, 초록색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오렌지색, 민중당은 예. 이제 주황색인데요. 예. 민주당은 국민당은 이제 색깔이 다르다. 주황색과 오렌지색은 색깔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민중당이 괜히 시비를 걸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오렌지색과 주황색이죠. 사실 그래서 저도 찾아봤던데 주황색을 이제 오렌지색으로 번역하기도 한데 저도 이제 색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오후에 그랬더니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 좌표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 주황색이나 오렌지색이나 이 단어 자체가 정확한 색을 표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당 색깔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까? 일단 제가 선관위 측에 좀 문의를 해봤는데요. 당의 색깔과 관련해서는 선거법상 따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요. 그냥 각 당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녹색당과 우리공화당 사실은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바 정강 정책이라고 할까요? 정반대 입장이기가 쉬워서 근데 색깔은 비슷해서 여기도 조금 얘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녹색당의 입장은 뭔가요? 자, 일단 우리공화당이 새마을운동 초록색을 사용한다라고 했고 지금 녹색당이 녹색을 사용을 하잖아요. 일단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깔에 저작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녹색당이 8년 넘게 써왔고 또 녹색당은 전 세계 100여 국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러한 입장을 좀 우리공화당 측에 좀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합신당 당색 핑크, 선거운동에는 패션 난감.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오늘 오전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르며 세계 영화계의 역사를 다시 쓴 영화 기생충의 배우와 제작진들이 말 그대로 금이 환영했습니다. 일정상 다음 주에 귀국하는 봉준호 감독 대신 송강호 배우가 대표로 마이크를 잡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날의 감동이 남아서일까요? 감사하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팬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응원이 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좋은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한국 영화를 통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한국의 뛰어난 어떤 문화와 예술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관왕에 오른 기생충의 인기는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영관 숫자는 이번 주말 2,000개를 넘을 거라고 하고요. 국내에서도 다시 개봉하고 봉 감독의 각본집 등 관련 서적도 100배 이상 판매가 늘었습니다. 물론 정치부 회의에서도 숟가락을 좀 얹긴 했지만 정치권에서 가만둘 리 없죠. 기생충 숟가락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유형별로 보시죠. 자, 첫 번째, 포스터 눈 가리고 땡땡. 주인공들이 검은 띠로 눈을 가린 채 서 있는 영화 포스터를 패러디한 경우입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부터 박찬대 의원, 이정재 의원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봉 감독의 4관왕에 이어서 우수의원상 4관왕을 강조하는가 하면 열심히 일하겠다며 열일충이라는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 깨알 인연을 강조한 우리가 남이가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은요, 봉 감독의 출생지가 대구라는 이유로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69년에 대구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닌 우리 봉 감독인데요. 저도 동시대에 그 이웃 동네에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네, 앞서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인연이라면 최소 수백만 명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저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공약 남발형도 있습니다. 특히 봉 감독의 고향인 대구 지역 한국당 예비 후보들의 공약 경쟁 치열한데요. 봉준호 기념관의 동상과 공원은 기본이고요. 봉 감독의 생가터 복원까지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 역시 대구 남구에 영화관 등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공약은 공약이지만 한국당의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봉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는 물론이고요. CJ 이미경 부회장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부의 비판적인 작품 등을 했다는 이유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봉 감독의 쾌거에 숟가락을 올려놓으려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세계인이 평가한 건 일상이 돼버린 계급사회에 대한 디테일한 풍자였습니다. 여든 야든 영화의 본질은 무시하고 영화를 이용한 마케팅에만 급급하면
자칫 봉준호 감독의 영화처럼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5시 정치회의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